안녕하세요. 김우택 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회에서 준비한 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을 위한 무료 세무회계 교육 원가회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원가 정보를 활용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이것을 모르고 사업을 한다고부터 해서 의사결정에 원가 정보를 활용해 보자 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품별 원가를 계산하는 것부터 의사결정에 원가 정보를 활용하는 그 내용까지 같이 쭉 한번 볼 텐데요. 뒷부분 내용들이 좀 많아 보이지만 우리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원가를 활용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모르고 사업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원가에 대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원가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회계적인 내용에 대한 정의는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원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밑에 있는 제목을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 커피 전문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텐데 이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커피 전문점을 만약에 오픈을 했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원가가 무엇이 있느냐. 자, 우선 커피 원두가 들어가고요. 우유, 시럽, 컵, 빨대, 홀더 이런 재료비가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직원이나 우리 알바생,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조명을 켜기 위한 전기료, 그다음에 커피 머신 돌리기 위해서도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료 이런 것들, 수선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원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고비, 우리 그냥 노상에서 장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판매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할까? 라고 하면서 할 때 야, 나도 이런데 한번 차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회사 생활이 힘들기도 하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점심을 6,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커피가 5,800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샌드위치나 쿠키 하나 넣고 조각 케이크 하나 하게 되면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밥을 안 먹고 커피랑 케이크를 먹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왜? 커피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말이야, 물에다가 이거 하나 타갖고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걸 5,800원, 6,000원을 받냐? 한 잔 팔 때 한 5,000원에 판다고 하면은 한 4,500원 남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원가와 장사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생각하는 원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삼겹살집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삼겹살집을 가거나 고기를 먹으러 가면요, 저희 엄마 꼭 이런 얘기 하세요. 야, 이거 집에서 먹으면은 말이야, 그 이마트에 가갖고 삼겹살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으면 되지 이런 데 나와서 비싸게 먹냐. 고기가 삼겹살이 150g 혹은 130g에 만 얼마씩 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 엄마나 이런 분들은, 소비자들은 원가를 삼겹살집에서 먹을 때 이런 재료비나 인건비나 전기, 임차료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고기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커피 전문점에서도 원두 들어가는 여기에 원두가 얼마나 들어갔겠어? 이것만 딱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사장님들은
거기에 들어가면요, 이거 빨대도 다 제가 사는 거고요. 컵에다가 유리컵, 그러면 뭐 일회용 컵 말고 유리컵 회수하는 거 있으면 그거 다 씻어야 되고요. 그때 인건비 들어가고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임차료 다 들어가고요. 광고비는 또 얼마나 떼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원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가 무엇이냐, 이 회계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우리 생산자가 생각하는 그런 원가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이 내용을 아시고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원가라는 거 이제 회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봤는데, 업종에 따라서도 원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요,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을 원가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것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의 원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소매, 상품을 매입해다가 파는 그런 업체라고 하면은 상품을 매입하는 데에 들어가는 매입 금액, 매입하는 데 필요한 뭐 매입 운송료나 하역료, 이런 것들 다 매입 원가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 보험료라든지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다 상품의 원가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원가라는 게 큰 게 없어요. 왜?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노무비나 경비만 원가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학원에서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은 수강료가 될 것이고요. 원가는 제 머릿속에 있는, 제가 이런 강의 자료들을 만들면서 제 몸을 속된 말로 갈아 넣어서 만든 이 노무비가 사실은 원가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뭐 재료비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좀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 뭐 프리랜서들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뭐 3.3% 원천징수하시는 그런 프리랜서들이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경비로 늘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왜냐면 결국에는 노무원가인데 내가 직원을 고용해서 나가는 거 외에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밤새면서 자료 만들고 했던 그거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원가에는 뭐 재료비나 매입 금액이 없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뭐 판매관리비들은 어느 업종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다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혹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가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가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뒤쪽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텐데 원가를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하는 이런 원가를 조금씩 쪼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붙였다가 이쪽에다가도 붙였다가 계산식을 이용해서 넘기고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해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이런 것들을 해보는 시간이 바로 지금 원가 회계와 관련된 시간이 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해 보는 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변동비와 고정비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변동비는요, 판매량이나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비용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을 계속 예로 들어보면은 커피를 한 잔 만들 때 물값이 들어가고 원두값이 들어가잖아요. 두 잔 만들 때는 그 2배가 들어갑니다. 3잔은 당연히 3배가 들어가고요. 이게 바로 변동비가 되겠고요. 고정비는 판매량, 생산량의 증감과 무관하게 늘 일정하게 발생하는 게 바로 고정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임차료. 내가 한 달 동안 커피를 얼마를 팔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임차료는 그대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눴는데 아래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가는
고정비는 보이는데 변동비가 안 보입니다. 변동비 뭐예요? 결국에는 수량 곱하기 단가가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 수량이나 생산 수량에다가 개당 변동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은 이 식 자체가 변동비고요. 옆에 있는 게 바로 고정비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원가 항목별로 변동비와 고정비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비랑 고정비랑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변동비랑 고정비가 꼭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변동비로 분류를 하고, 노무비는 판매나 생산량에 따라서 인원의 고용이나 해고가 자유로운지 검토해봐라. 만약에 자유롭다면 그것은 변동비입니다. 하지만 요새 제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옛날에는 노무비를 상당 부분 변동비라고 구분을 했었는데, 요새는 고용도 어렵지만 해고도 어렵기 때문에 고정비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건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실질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실 문제고요. 그 외에 경비,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수도료, 전기료처럼 우리 생산량이나 우리 물 쓰는 거, 전기 많이 쓰면은 비용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비로 할 수도 있고 임차료처럼 고정비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아시면서 분석을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계속해서 쪼개보는 거예요. 직접비와 간접비,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한번 구분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직접 원가는요, 쉽게 이해하면은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접 원가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원가. 그래서 딱 여기에 이거에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자, 식당에 비빔밥 재료와 비빔밥 메뉴와 해장국이 있다고 하면은, 자, 비빔밥에 들어가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나물이나 계란 후라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다 비빔밥 재료입니다. 그러면 해장국을 시키면 계란 후라이가 제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계란은 무조건 비빔밥 재료로 분류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선지 해장국인데 비빔밥에는 선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재료는 전부 다 해장국에 대한 재료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커피 전문점을 예로 들면 우유 라떼를 시켰을 때만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유는 라떼의 직접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 원가는 보험료, 임차료 같은 거예요. 식당 건물, 우리 카페 건물에 임차료, 보험료 이게 있는데, 이게 비빔밥에 들어가는 건지 해장국에 들어가는 건지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건지 라떼에 들어가는 건지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딱 집어서 얘에 대한 겁니다 라고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간접 원가로 우리가 생각하시고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사업 부서별, 이제부터 의사결정에 사용할 때는 사업 부서별로, 그 다음에 제품별로 얼마의 이익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분리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자, 임차료나 보험료 이런 것들을 어느 제품에다가 뿌려줄 건지, 계산을 해줄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이거는 다 사업장마다 다르죠. 그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정확하게 배부를 해야 손익을 알 수가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원가 회계나 사실 이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 회계, 굳이 또 구분하자면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인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초기에 계신 분들이, 자, 1원 한 장 틀리지 않고 나는 정확한 원가를 계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닙니다. 아주 막 정확하게 진짜 정답이 무조건 딱 숫자니까 떨어지는 그 숫자를 찾자는 게 아니고, 아주 정교한 모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거 최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한번 정해보고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게 1원 한 장 틀리지 않는 그런 계산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는지, 우리 사업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장사가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해왔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제품별로 제가 원가 계산을 해볼 텐데, 이 그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예를 계속해서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두 가지 메뉴만 놓고 단순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오픈한 경우에, 자,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한 달에 이만큼의 판매량과 경비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딱 오픈하거나 준비를 할 때는 뭐 이 정도의 사업 계획은 그려놓고 시작을 할 거니까요. 뭐 시장 조사를 통해서든, 자, 아메리카노는 한 달 동안 1,500잔이 팔리고 라떼는요 1,000잔이 팔린대요. 이 동네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합이 2,500잔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메리카노는 뭐 한 잔에 3,000원 팔고요. 라떼는 그래도 뭐 우유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아메리카노보다는 보통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3,500원의 예상 판매 가격으로 가격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장님 마음속에 일단 사업 계획서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메리카노의 재료비는 한 잔당 한 500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주변 장사하시는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고 또 커피 회사에 가갖고도 한번 알아보고 했더니 그 정도 나온대요. 근데 라떼는 우유가 들어가니까 우유값이 좀 비싼가 봐요. 700원 정도 드는구나 라고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메리카노 하나, 라떼 하나, 이런 재료비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되는데, 자, 아르바이트생은요, 이게 재료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아메리카노와 라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라떼 아르바이트, 아메리카노 아르바이트 할 수가 없어요. 주문 들어오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을 쓰지만 한 명 한 명은 전담이 있는 게 아니고 2명이서 각자 주문 들어올 때마다 다 같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200만 원을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200만 원을 아메리카노와 라떼의 간접 원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비 같은 경우에도 뭐 원두 기계는 같이 공통적으로 아메리카노와 라떼에 다 같이 들어가니까 공통적으로 쓰는 거지만, 우유를 뭐 거품을 낸다든지 뭐 섞어주는 그런 기계는 라떼를 할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라떼의 직접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고, 홍보를 할 때 사장님이 500원이 좀 더 비싸게 파니까 내가 라떼를 좀 더 많이 팔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사장님이 자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10만 원을 라떼 홍보하는데 더 써보겠다 라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임차료와 전기료, 인테리어가 이만큼씩 들어간다고 사업 계획서를 짜서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놓고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예상되는 총 이익은요, 아메리카노를 팔 때 아메리카노에 1,500잔에 3,000원씩 계산하고, 이 매출을 계산하는 거죠. 라떼 1,000잔에 3,500원 해서 매출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용들을 쭉 합계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 비용이 640만 원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우리 가게를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이익의 규모는, 이 예상이 맞다면 예상 총이익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서 그냥 이렇게 가게를 차려서 운영을 하면 160만 원씩 이익이 남는구나. 10달 하면은 1,600만 원 남고, 거기다가 뭐 320만 원 더해서 한 1년 하면은 2천만 원 정도 내가 이익이 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원가가 뭔지, 뭐 직접비, 간접비, 변동비, 고정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이름 들어봤는데 이걸 이제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가의 항목들,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 판매 관리비로 구분하면서 얘네들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직접비라면 라떼와 아메리카노로 구분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원가는 640만 원 맞습니다. 맞는데 간접 원가는 480만 원이고요. 직접 원가를 아메리카노와 라떼로 구분해보면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직접 원가는 75만 원, 라떼에 들어가는 것은 85만 원. 자, 앞에서 봤던 내용과 사실은 똑같은 손익계산서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나눴고요. 각 항목별로 나눴고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봤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이제 간접비에 있는 이 항목들을요. 아까 간접비를 각 제품별로, 각 제품의 딱 이겁니다라고 해서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동인. 원가 동인이라고 하면은 이 원가가 어떤 것 때문에 배부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원가 200만 원, 원두기계 감가상각비 30만 원, 임차료, 전기료,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얘네들을 이제 각 제품별로 우리가 정확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사장님이 생각할 때 아 이게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을 잡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실 텐데 원가 동의는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보시면은 노무 원가가 아까 아르바이트생 100만 원씩 2명 200만 원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원가 동의는 제가 볼 때는 커피를 만들으라고 시켰으니까 커피를 만드는 양에 따라서 이 원가를 배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500잔 중에 1,500잔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메리카노고 라떼는 1,000잔 팔리니까 나머지 부분 2,500잔 중에 1,000잔은 라떼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제가 그냥 커피 제조량으로 하나로 할 수도 있었지만 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임차료는요 제품 수로 그냥 나눴어요. 단순하게 뭐 복잡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단순한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품 수로 그냥 나누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전기료도 사실은 뭐 원두 기계를 뭐 운영하고 작동하고 하는데 들어가니까 많이 팔리면은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품 커피 제조량 제품 요 판매되는 수량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화해 봤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도 이것도 뭐 제품 수로 그냥 두 개로만 나눠줄 수 있겠지만 커피 판매량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간접 원가를 얘네들을 해당 원가가 발생하는 이유 원가 동인을 합리적이고 정확한 걸로 잡아서 기준을 설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배부하는 데 기준이나 딱 이겁니다, 무조건 이겁니다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배운 거를 활용하면서 내 사업에 맞게 수정해 갈수록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재밌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별 이익을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일단 좀 눈에서 지워주시면서 제품별 이익 이제 간접비를 제가 제품별로 라떼와 아메리카노로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판매량과 판매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매출은 800만 원이 맞는데 얘네들을 아까는 그냥 640만 원이라고 해서 이익이 160만 원 났습니다. 이것까지만 계산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했으니까 제품 제조원가, 판매 관리비를 전부 다 나눠서 제품별로 다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메리카노에서 나는 이익은요 105만 원이 되고요. 라떼에서 나는 이익은 55만 원이래요. 사장님이 라떼를 많이 팔고 싶어서 라떼에 자신이 있어서 홍보비까지 투입했는데 사실은 라떼에서 이익이 조금 덜 났어요. 그래서 전체 이익은 160만 원인데 아메리카노와 라떼로 제품을 구분해서 원가 동인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또 구분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어떤 애가
더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애구나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갈수록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당 이익을 한번 알아보면은 105만 원을 판매량 1,500잔으로 나눈 거고요. 55만 원을 1,000잔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 잔 팔 때 그것까지도 계산해 보면 한 잔 팔 때 아메리카노 한 잔 팔면 700원이 남고 라떼 한 잔 팔면 550원이 남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이거 하면은 한 2,800원은 남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700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소비자와 생산자의 원가의 개념이 다르고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이걸 많이 계산 안 하고 있으면은 160만 원이니까 뭐 잘 모르겠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쪼갤수록 더 잘 보인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변동비와 고정비는 제가 재료비와 뭐 홍보비 이런 거는 변동비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노무비, 기계감가상각비, 임차료, 전기료도 뭐 변동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고정비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 보시면요. 의사결정에 이제 원가 정보를 활용해 봅시다 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를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얼마를 팔아야 이익이 남을까? 이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BEP,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팔아야 그래도 손실을 보면서 장사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 보자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은 손해를 보지 않는 최소한의 매출량이나 매출액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을 팔았으면 원가가 70이면 이익이 30이잖아요. 그죠? 매출액은 비용과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손익분기점, 이익이 0인 곳에서는 이익이 0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요 비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익이 없이. 100만 원짜리를 물건을 떼어서 120만 원에 팔았으면 20만 원의 이익이 남지만 100만 원짜리를 사와서 100만 원에 그대로 팔았으면 매출액이 원가입니다. 그렇죠?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유일하게 우리가 산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보시면 매출액은요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만 한 번씩 해볼게요. 매출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손익분기점에서 몇 개가 팔리는지 그 판매량 수량 곱하기 내가 설정해 놓은 판매 가격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고정비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변동비는 내가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 곱하기 개당 변동비로 쪼개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 곱하기 개당 판매가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곱하기 개당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래요. 그러면 고정비만 남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인가요? 산수 시간인가요? 여기 오른쪽으로 넘기고 왼쪽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죠? 손익분기점 판매량 곱하기 개당 판매가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판매량 곱하기 개당 변동비는 이제 고정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하는 이 Q가 양쪽에 같이 있으니까 얘를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개당 판매가에서 마이너스 개당 변동비를 뺀 것을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곱하기 손익분기점 판매량 Q를 하면은 고정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따라오시잖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고정비를 개당 판매가와 개당 변동비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요.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곱하기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매출액은 비용 더하기 이익이었다라고 하는 이 식이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개당 판매가와 개당 변동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식을 따라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앞에서 봤던 예를 그대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고정비를 개당 판매가와 개당 변동비로 나누는 겁니다. 뺀 걸로. 우리 각 제품별로 고정비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쪽에다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각 제품별로 나눈 것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본 건데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됐다고 치고 제품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의 고정비 270만 원을 3,000원에서 변동비 합계 500원 뺀 거 이걸로 나눕니다. 라떼는 215만 원 고정비를 3,500원에서 800원. 여기는 라떼 홍보비가 100원이 또 변동비로 제가 넣었으니까 넣어서 하면은 자, 아메리카노는요 1,080잔이 나와요. 한 달에 1,080잔을 팔 때까지는 손실이었어요. 근데 1,081잔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떼는요 769.3이 나오는데 769잔을 팔 때까지는 손실이었다가 얼마예요? 한 잔 더 팔아서 770잔이 되는 순간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우리 사장님께서 목표로 팔아야 되는 게 아메리카노가 만약에 1,080잔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첫째 주에 이 목표를 벌써 달성했다 라고 하면은 한 달에 4주라고 쳤을 때 2, 3, 4 앞으로 3주 동안은 이익만 계속 나는 구조로 생각하셔도 대략적인 손익계산서가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한 잔 팔 때 아까 뭐 700원씩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이익이 난다는 겁니다. 라떼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가끔씩 해요. 야, 여기는 맛은 있는데 좀 비싸. 그러면은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그러면은 가격이 싸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더 얼마까지 내가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의사결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가격을 어떻게 변동시킬지. 그러면 보시면 아까 그 식에서 개당 판매가에서 개당 변동비를 뺀 거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면 고정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개당 판매가는 이걸 또 나누고 더하고 이 식을 풀어보면 고정비를 판매량으로 나눈 다음에 개당 변동비가 됩니다. 여기까지 앞에 있는 식을 다시 갖고 와서 변형을 시켰는데, 자, 이제는 뭐 고정비를 제가 좀 단순화해 갖고 아까 쭉 길게 있었던 거를 단순하게 한 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제품별로 최소한 팔아야지 손해가 나지 않는 그 가격은요, 아메리카노 아까 3,000원에 팔았는데 이 식으로 계산해 보면 2,300원에 팔아도, 그러니까 사실은 700원 남았잖아요. 3,000원에 팔았는데 2,300원에 팔면은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3,000원에 팔면 700원의 이익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2,300원. 라떼도 마찬가지로 아까 550원의 이익이 났는데 3,500원에 팔기 때문에 이게 2,950원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550원에 한 잔씩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 사장님께서 이 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아, 사람들이 아메리카노가 좀 비싸다 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낮출까? 2,500원에까지 가격을 낮춰도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거예요. 2,300원에 하면은 그냥 진짜로 손익분기점에서만 계속 파는 거고, 만약에 가격을 옆집이 1,900원에 팔아서 내가 2,100원으로 낮췄다, 2,000원으로 낮췄다, 진짜 밑지고 파는 겁니다. 이런 의사결정들을
원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쪼개볼 수 있어야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얼마 남는지도 모르고 옆집에서 폭탄 세일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서 세일하면은 그냥 손해보고 파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사결정에 원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면요, 매출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 누가 자꾸 찾아와요. 사장님, 우리 여기에 광고하면요, 매출이 한 몇 퍼센트 더 올라요. 네. 이런 사람들 막 찾아옵니다. 그죠? 이 사장님도 어느 날 매장 문을 열고 그런 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광고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할지 말지 이런 데에 쓰는 의사결정입니다. 보시면 광고비가 100만 원이래요. 공짜가 없잖아요. 광고비 100만 원이고 광고를 하게 되면 제품별로 사장님 100잔씩 더 팔 수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쓰시죠. 자, 아메리카노 1,500잔 팔았던 거 1,600잔 팔고요. 라떼 1,100잔 팔던 거 1,100잔 이제 팔 수 있습니다. 그죠? 판매 가격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는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는 광고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자, 광고를 할 때 얻는 이익이 제품별로 이제 80만 원, 32만 원 구분돼서 112만 원이고요. 기존에 우리 얼마 벌었었죠? 기억하시죠? 160만 원 벌었잖아요. 오히려 이게 100만 원을 주고서 광고를 하고 실제로 물건도 더 많이 팔렸지만 사실은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거지만,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제품이 더 100잔씩 더 팔린 거 맞아요. 맞지만 광고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48만 원의 우리가 손실을 보는구나. 이럴 거면은 차라리 광고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광고비는 100만 원인데 추가 발생하는 변동비 13만 원.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앞에서 저랑 같이 계산했던 거를 한번 응용해 보면 이 광고비를 지불할 때 최소한 몇 개는 팔려야 되나? 이 사람 이 전단지 주고 가서 100만 원, 사장님 100만 원 광고하면 100잔씩 더 팔립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계산해 보는 거야. 100잔씩이 아니라 적어도 200잔씩은 팔려야 되나? 300잔 팔릴까? 너를 얼마를 더 팔아야지 100만 원의 광고비는 뽑을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응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델만 잘 짜놓으면요,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엑셀이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기 이제 뭐 증분이익 마이너스 손실이죠. 마이너스 48만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옆에 이제 노트를 띄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매출은 65만 원이 증가했는데 비용은 100만 원 포함해서, 변동비까지 포함해서 광고비 100만 원 더해서 113만 원이 광고비와 변동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 증가보다 비용 증가분이 더 컸구나. 그래서 손실이 나는구나. 그럼 광고는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할 건데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옆집에서 과일 주스를 판대요. 그 손님들이 과일 주스가 또 먹고 싶어서 그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게에서는 아메리카노하고 라떼만 파는데 우리도 이제 과일 주스를 한번 팔아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상을 해봅니다. 과일 주스를 신제품으로 냈을 때 몇 잔이 팔릴까? 예상을,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500잔 팔릴 것 같고 1000잔, 1000잔 이렇게 팔리는데 판매 가격은 3,500원으로, 과일 주스니까 3,500원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변동비는 한 1,500원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예상 1번, 과일 주스 그래도 파는데 기존에도 인건비 들어갔지만 한 명을 또 고용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들여서 고용합니다. 500잔을 맡아줄 인력이 또 필요하니까.
그리고 과일을 가는데 믹서기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믹서기를 또 사갖고 감가상각비로 20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은 고정비 합계가 120만 원이고 우리 판매가와 변동비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 실제로 해보시면 신제품에서 나타나는 시나리오 1번이라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라면 우리 과일 주스 신제품 옆집에서 하든 말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는 500잔이 아니고 1000잔 팔립니다. 1000잔 팔리면서 노무비 뭐 한 사람이서 1000잔 팔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서 넣습니다. 그랬더니 신제품에서 과일 주스 하나 더 출시했더니 이익이 80만 원 났대요. 당연히 출시하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1000잔을 파는데 과일 주스는 과일도 뭐 갈아서 넣어야 되고 하니까 손이 더 가요. 그래서 한 명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손님도 더 많고 기존에 있던 손님도 받아야 되는 뭐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한 명 더 고용합니다. 노무원가 2명 고용해서 200만 원.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생 4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1000잔 팔리는데 이때는 또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0만 원이 돼요. 그죠? 왜? 8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0만 원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예상 2번으로 그냥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고용해서 80만 원 이익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상 앞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응용을 해보면 예상 1번과 2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600잔입니다. 그래서 600잔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기 때문에 예상 1번 같은 경우에는 500잔이 판매된다고 하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 미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고요. 1000잔이 팔린다고 하면은 600잔보다 높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예상 3번의 경우에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1100잔으로 계산되거든요.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1100잔보다 100잔이 부족한 1000잔만 팔렸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앞에서 했던 것도 그러고 지금 여기서 했던 것도 그러고 실제로는 제가 예상 판매량이 500잔이다 1000잔이다 그리고 라떼가 뭐 몇 잔 팔릴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가정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모델을 만들 때는 사실은 그 예상 판매량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상 판매량은 제가 그냥 500잔입니다 1000잔입니다 했지만 그 예상 판매량은 진짜 내가 발로 뛰어가면서 경험상 혹은 시장 조사를 하면서 그 판매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맞고 틀리느냐에 따라서 요 매출액이 바뀌기 때문에 이익도 바뀌고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BEP 판매량,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앞에서 600잔이 예상 시나리오 1번과 2번은 600잔이라고 했고 시나리오 3번은 1100잔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혹시나 또 궁금해 하실까 봐 이렇게 계산되는 구조를 제가 한번 노트에다가 써갖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원가회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리회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원가의 개념이 뭐고 제품별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 원가나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은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다라고 하면은 질문도 받고 현장에서 또 현장감 있게 즉시 질문도 궁금한 것도 여쭤보시기도 하고 답변도 드리고 했을 텐데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해당 내용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 주셔갖고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같이 의논하고 제가 수업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AS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도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준비한 수업 잘 들으셔갖고 우리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